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어제 한파주의보에 이어 오늘은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강원, 충청 지역에 오후부터 한방눈이 쏟아졌는데요. 쌓일 정도로 내린 곳도 많습니다. 더 문제는 기온이 낮다 보니 길이 얼어서 미끄럽다는 거죠. 퇴근길 상황이 걱정되는데요. 현장 나가 있는 김민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 기자, 눈은 좀 그친 것 같은데 많이 미끄럽습니까? 네, 오전부터 세차게 쏟아지던 굵은 눈발은 늦은 오후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 주요 도로들은 대부분 제설 작업을 마쳤는데요. 해가 진 뒤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빙판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눈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렸는데요. 오후 5시를 기해 서울과 수도권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고요. 강원과 충청, 영남 일부 지역에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적설량은 조금 전 6시를 기준으로 서울 4.4, 화천 상서 9.8, 제천 7.8cm를 기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전 9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발령했고요. 서울시는 공무원 8,400명과 장비 1,100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퇴근길 시민들이 버스나 지하철에 몰릴 것에 대비해 대중교통 집중 배차 시간도 6시부터 8시 반까지로 평소보다 30분 연장했습니다.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강원도 횡성 중앙고속도로에서 차량 7대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강원도 철원에서 제설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은 눈 예보가 없지만 토요일 새벽부터 오늘 19일까지 충남과 호남, 제주 지역에 다시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어제 본인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20년 지기 최측근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이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요즘 출소 후에 검찰과 법원을 오가면서 대장동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는데 김 씨의 행동의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굵은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경찰 감식반원들이 회색 SUV 안팎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목과 가슴에 상처를 입은 채 구급대원에게 발견된 건 어젯밤 10시쯤. 앞서 10분 전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는 김 씨 변호인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김 씨를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출혈이 막 있고 그러지도 않고 심정지 상황이나 의식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섭기도 했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2시쯤부터 흉기로 2차례 자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헬멧남으로 알려진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 수사가 김 씨의 최측근 인물로 확대되고 대장동 개발 수익이 잇따라 동결되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겁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의 행동에 대해 당장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 씨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의 건강 상태 등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절차대로 차분히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갑자기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면서 내일 김 씨가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는 대장동 재판도 오는 23일로 미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최측근 조력자 2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대장동 수사를 받기 시작한 그 즈음부터 이들이 김 씨가 거둔 수익을 수표나 부동산 형태로 숨겨온 혐의입니다. 김 씨로서는 검찰이 본인이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구치소에서 풀려나오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런데 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김 씨 옆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남성이 마중 나와 있습니다. 김 씨가 차량에 오르는 걸 돕더니 김 씨가 탄 차가 떠나자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집니다. 헬멧을 쓴 남성은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검찰은 오늘 최 씨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그제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 중 260억 원 정도를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로 차명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죄 수익으로 압류 추징되는 걸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재산 은닉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김 씨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두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는데 구속 기간 중 조력자를 통한 재산 은닉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의 20년 지기 측근인 최 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대여금이나 투자금으로 8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검찰은 최근 최 씨가 보관해온 화천대유의 자금 조성 관련 문건도 확보해 비자금으로 보이는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추적 중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이익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과 관련이 있는지도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민주당 차원에선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대장동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소식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씨極端 선택도 이번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만배 씨 선택 관련해서 대표님 입장. 대신 민주당이 나서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은 강압적인 검찰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똑같은 인권 침해 수사를 그동안 과중하게 또 과하게 받아오지 않았는가, 그 결과로 그런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이제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 대표도 어제 충북 타운홀 미팅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온갖 걸 다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힘든 건 사실이죠.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가 사람들을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장동 특검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이제라도 생사람 그만 잡고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기획된 결론을 향해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 이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방탄투어가 아니라 사람을 살릴 때라고 공격했는데요. 김호영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사람들이 죽고 조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방탄투어 와중에 이재명 대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의 법정에서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가장 두려운 사람은 이재명 대표라고 했고,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정치 공세로 어물쩍 무마하기에는 이미 틀렸다며 이 대표가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169석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방탄조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일단 지금 김만배 씨 몸 상태는 괜찮은가요? 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긴 한데 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고요. 어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에도 김 씨는 서서 이 구급대원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의식도 분명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이 이 상처를 보고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보자 김 씨는 내가 그랬다라고 답변한 걸로 취재가 됐는데요. 이 목과 가슴에서 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때 생긴 걸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은 됐지만 이 상처가 깊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김만배 씨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헬멧남으로 알려진 최호양 씨 체포가 되고 오늘 구속이 됐습니다. 이 최호양 씨와 김만배 씨 둘은 어떤 사이인 거예요? 네, 그 최유양 씨는 그 체포가 되고 지금 구속 기로에 서 있고요. 구속 기로에 서 있죠. 네, 네. 이 구속 피의자 신문을 받은 뒤에 이 구속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김만배 씨와 최우양 씨는 각각 화천대유 대주주와 이 화천대유 이사인데요. 네. 이 사실 두 사람은 20년지기로 이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에 이 김만배 씨가 있는 곳마다 최 씨가 나타나서 이 기자들 사이에선 집사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이 최 씨는 지난해 10월 이 김만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을 때 이 오토바이를 타고 구치소까지 와서 귀갓길을 챙겼고요.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갈 땐 운전기사 역할은 물론 이 도시락까지 배달을 했고, 그리고 김 씨가 재판에 넘겨지자 몸이 좀 불편한지 휠체어를 탄 채로 꼬박꼬박 방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궁금하던데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구속이 아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이 최호양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네, 이 김 씨가 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 범죄 수익을 수표로 인출하거나 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 돈에서 이 대장동 꼬리표를 이렇게 지우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여기에 더해서요, 이 둘 사이 돈 거래의 이 목적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지난 2020년부터 수십억 원이 대여금이나 투자금 형식으로 건네졌는데, 이 돈 거래도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간 김 씨는 대장동 수익을 어디에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굳게 입을 닫고 있었는데, 최 씨의 조사를 통해서 이 자금 사용처 파악에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최 씨는 한때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김만배 씨에게 소개해준 사람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와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사이에 접점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김만배 씨의 은닉한 재산을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일당 중에 지금 지분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검찰은 이미 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 중 800억 원 정도를 좀 동결 조치를 했고요. 네. 이들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최대 4,446억 원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의 보전 명령도 받아놨습니다. 검찰이 김 씨 측이 숨겨온 260억 원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요. 한 부장검사는 이 김 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이 재판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출소 후를 대비해 숨긴 돈까지 발각이 됐다면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출소 이후에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매일매일이 이 재판과 그리고 검찰 조사에 좀 연속인 그런 상황인데요. 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일단 대장동 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 수원지법에서도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이 대장동 사업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재판이 없는 날은 수시로 검찰에 출석해서 이 여러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을 종합해 보면 김만배 씨가 지금 좀 이게 사면 초과에 몰린 그런 상황 같군요. 네,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하고요,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등을 돌리면서 이 김만배 씨와 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죠. 대장동 의혹 초기부터 이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 씨 홀로 이 법정에서 이 폭로에 맞서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최측근들이 체포를 당해서 구속 기로에 섰고요. 이 수백억 원대의 은닉 재산까지 검찰이 찾아낸 데다 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이 김 씨의 변호인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이 김 씨를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검찰도 김만배 씨 수사에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이유가 워낙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사이에서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이렇게 돈을 마련하고 민원을 넣으면 이 김 씨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건데요. 이 김 씨의 입을 여는 게 대장동 사건 수사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겨 사건 관련해서 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검찰 수사를 받고 보니 국정원 내부망에서 첩보가 삭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동안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서 결백을 주장해 왔는데요. 말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구자준 기자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 고발당한 직후 첩보 삭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모든 보고서가 메인 서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시했다 하면은 지시한 말도 들어가고 삭제된 것도 남아요. 지난 10월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정원이 첩보를 삭제한다고 해도 원 생산부서, 즉 국방부에 남습니다. 그런데 어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오늘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인가 뭐. 그래서 나는 삭제 지시를 몰랐다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자신의 기존 주장이 틀렸다는 걸 검찰 수사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다음 날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월북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한 정황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국방부 첩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욱 전 장관 역시 군사정보 통합처리체계 밈스 첩보 삭제 혐의에 대해 첩보 배포선을 조정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소명 역시 실질적으로 삭제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중재안도 제안했지만 이 처리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종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오늘 예산안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오늘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늘 처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을 처리 시한으로 다시 정했는데 이마저도 넘기게 된 겁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이 제안한 두 번째 중재안을 두고 현재 여야가 내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전 끝난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받을지 말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낮추고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 신설기관 예산은 민주당 주장대로 삭감하되 추후 예비비로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보류했다는 건데 왜 보류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국민의힘은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은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는 건 경제 활성화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중재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 권한으로는 증액은 못하고 삭감만 할 수 있어 민주당이 원하는 이재명표 예산도 반영되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둔 겁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할 경우 역풍이 우려되고 대통령실의 법인세 인하 의지도 강한 만큼 여야 간 협상은 연말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2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생방송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에 대해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 방안을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고 다주택자의 담보대출 허용도 시사했습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는 그 부담이 영세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규제 완화를 언급했습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좀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우리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좀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예고했습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이제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에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과제의 이행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노동개혁 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강조했고 연금개혁 완성판을 내겠다며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건보개혁이 보장을 축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문입니다. 오늘 생중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도 참석해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마약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했는데요. 한 장관은 마약과 중대범죄 단속에 대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어서 김철중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며 강력한 마약 수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약 수사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의 원상복구, 검수원복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만 단속하다 보니 효율이 떨어졌다면서 마약 가격이 낮아진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부끄러운 얘기라며 한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악성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대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1대 100, 뭔지 좀 알 것 같네요. 네, 국민 100명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얘기입니다. 앞서 보셨지만 오늘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죠. 국민 패널 한 100여 분하고 또 이게 생방이 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네. 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이제 국민을 만난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가운데 앉아 있으면 긴장도 될 만해요. 네, 국민 패널 100명과 부처 관계자들이 저렇게 동그랗게 모여 앉았죠. 질문자는 주부나 청년, 일반 공무원, 또 대학 교수, 자영업자 등 다양했습니다. 네, 저 국민 패널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각 부처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상자나 정책 설계 참여자 등의 명단을 있잖아요. 토대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추천자들 중에서 성별과 나이, 또 분야별로 골고루 분배해서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행사를 좀 봤는데 이 대통령이 저렇게 뭘 열심히 적더라고요. 네, 질문이 나오면 받아 적기도 하고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주 52시간에서 8시간 추가 연장 근무를 하는 일몰이 이제 곧 이번 달에 폐지가 됩니다. 이 일몰에 대한 연장이 너무나 시급한데요, 대통령님. 저는 이 확답을 이 자리에서 꼭 대통령님께 듣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야당의 그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입법 사항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국회에서 아직 협조를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답변이 부족하다 싶으면요, 소관 부처 장관을 호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좀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안부 장관 나오셨나? 그럼 이 기업 이전 인센티브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근데 저희 채널에도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게 끝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는 100분으로 예정이 됐었는데 50분이 더 이어지면서 회의는 총 2시간 30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민주당은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면서 국민을 들러리로 세운 일방적인 국정 홍보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어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죠. 오늘 아침에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는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재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를 굉장히 두목으로 부른 것이 굉장히 지금 두렵습니다. 박 전 원장은 조사 직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그러한 무모한 일을 했다가는 역풍을 맞아요. 내기 한번 해볼까요? 500원 걸기로 하고요. 그러죠. 저런 것도 내기를 겁니까? 민주당의 시각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이미 대통령 수사에 준하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바로 밑에 국정원장, 안보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는 거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하고 거의 동일하게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고. 뭐 누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어제 고 이대준 씨 형이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도 했죠. 맞습니다. 여당에서도요,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불가피하죠. 최소한 참고인으로서 당시 이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은 대통령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죠.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로 여야가 다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시위가 과격해지며 어제는 급기야 지하철이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오늘도 출근길 장애인단체 시위가 이어졌는데 다른 장애인단체가 나서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다는 이유입니다. 그 현장을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시위를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향하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그런데 피켓을 목에 건 장애인이 그 앞을 막아섭니다. 전장현관 다른 장애인단체 회원입니다. 남한테 불편을 드려가면서까지 우리가 요구를 받아들이면 뭔 득이 됩니까? 서울시는 2004년도까지 모든 지하철역 알베르 100%를 약속했어요. 안 지켰어요. 22년도까지 올해까지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분 동안 이어진 실랑이 끝에 전장현 대표는 승강장 진입을 포기합니다.
지하철 탑승 시위 방식에 반대하는 장애인들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저도 장애인인데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장애인 그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한 게 한순간에 승강장에 미리 도착했던 전장현 회원들은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열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측이 시위 행렬을 막았습니다. 눈 소식에 지하철로 몰린 출근길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인데 조금 늦고 일반 학교에 보내는데 장애 2급이에요. 거기다 제일 추운 날, 어제 오늘 같은 날 더더욱이나. 전장현은 지하철 무정차 통과 방침에 항의하며 내일부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연대는 전장현이 시위를 할 때마다 막아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지하철로 출근하는 시민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예상치 못한 지연에 발을 동동 구르고 출근 시간을 앞당겨도 지각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고단한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지연 확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시민들의 심정을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울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이 처음으로 무정차했던 어제 30대 직장인의 4호선 출근길에 동행했습니다. 30분 정도 일찍 나와요. 한 반년 좀 넘게 된 거거든요. 시위 때문에 1시간 넘게 지각한 경험을 한 뒤 반년째 일찍 집을 나서는 겁니다. 조금 가다가 멈추고 계속 이게 반복돼 4호선만 거의 매일 시위를 하다 보니까 저만 계속 지각하는 것도 눈치가 아무래도 보이고. 그런데 한성대 입구역을 지날 무렵 예고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위로 인해 잠시 정차 중이었습니다. 출발을 예정해 잠시만. 원래 8시 삼각지역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한성대역에서 왜? 네, 그니까요. 불안하게. 결국 기습 시위에 발목이 잡혀 평소 45분 걸리던 출근 시간이 1시간 10분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시각 삼각지역에서는 장애인 단체와 지하철 보안대, 경찰이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방금 열차가 무정차였어요. 사고 지나갔어요. 다음 지하철은 곧바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에서는 절대 안 되고 무정차는 가능하고. 1분 1초가 급한 출근길,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해집니다. 거의 포기하고 그냥 출근하고 있어요. 출근 지하철 이렇게 타시는 거예요? 지금 4호선밖에 없어가지고 1시간 정도 일찍 나오고 오늘은 조금 일이 있어서 늦게 나왔더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호소의 내용은 와닿으셨나요? 이해가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죠. 지하철역에서 열차 지연 확인증을 받아 회사에 내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름 말씀하시면 바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급하게 받아가실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번에 사람이 몰린다면 그렇게 못 해드리는데. 끊고 있어요. 계속 아침마다 이러다 보면은 저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짜증나서 미칠 것 같아 진짜로.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는 시위에 시민들의 출근길은 더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물었어. 어떡해요. 못 와서 이거. 물어가지고 조심해. 앉아서 갈 때는 거의 없어요? 네. 느끼면은 좀 짜증도. 고생하러 나가는 시간이니까요. 맞아요. 본인들의 주장을 위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는 거는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 22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거든요. 이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더 높은 금리를 찾아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갈 수 있죠. 미국은 내년에도 올릴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앞서 4차례 0.75%포인트 올렸던 자이언트 스텝에서 한 발 물러서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춘 겁니다. 속도는 늦췄지만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a stance of monetary policy that is sufficiently restrictiv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가 됐는데 내년 최종금리는 5%를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예의주시하는 상황. 향후 주요국 물가, 경기 둔화 흐름 및 통화 긴축 속도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25%. 이미 미국과 금리가 역전된 상태였는데 이제 1.25%포인트까지 더 벌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올리되 연 3.5%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내 경기 또 금융시장 불안이라든지 부동산 버블 붕괴라든지 함께 고려해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은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오른 1,303.1원에 마감됐고 국내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의 경제 한파로 튼실한 우리 중소기업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로 100년 소공인으로 지정된 업체마저 생존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 사장님, 본인 전세 준 자금으로 회사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독일 유명 자동차 부품회사의 공식 정비대리점을 운영하는 김기성 씨. 2020년 초 정부가 15년 이상 업력의 우수기업에 주는 100년 소공인의 이름을 올렸는데 코로나19로 정비를 하던 버스 운행이 줄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제가 어려운 걸 알고 급여를 4명이서 회의를 해서 자진해서 10%씩을 삭감해 준. 이 와중에 대출 금리는 연 2%대에서 연 4%대로 2배가 됐습니다. 아파트 전세 준 자금으로 갚고 나가고 있고. 생존 위기에 닥친 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매출 100대 기업 중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 기업은 18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곳 늘었습니다. 이자 비용은 작년보다 17.2% 늘어난 상황. 고금리의 원자재 가격 폭등,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생활가전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소모품비를 50% 절감하고 해외 출장도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10조 원대에서 절반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3,600억 원 규모 설비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기업들은 내년에 적극적인 경영 전략을 피기보다는 소극적이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버티기 전략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수출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해 한국 경제 시름이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최강 한파를 뚫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노인 일자리 박람회 현장입니다. 불경기에 자식 부담들 덜어주겠다고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 노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김예지 기자가 가봤습니다. 박람회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일자리 상담 부스엔 어르신들이 길게 줄을 섰고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 정성스레 신청서를 적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고 생활수급은 따로 안 받으시죠? 마포구청이 3년 만에 개최한 노인 일자리 박람회엔 1,500명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신청서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두어 군데 지금 신청을 좀 하고 또 한 군데 기다리는 중인데 용지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폭설이 쏟아지는 궂은 날씨도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열기는 꺾지 못했습니다. 나이가는 있어도 아직 일할 나이가 되니까 제가 자격증도 있고 그 분야에 일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용돈의 보탬도 되고요. 내년 마포구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는 3,200여 명. 지하철역 내 안내 업무부터 관광보안관, 초등학교 교통안전 도우미,
카페 바리스타까지 다양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경우 하루 3시간 주 3회 일하고 월 2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건강하면 천국 갈 때까지 해야지.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것도 크고 실질적인 소득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발굴되고 지난달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4분의 3이 60대 이상일 정도로 노년층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일거리를 넘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세한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유령 건설 노조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업체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이른바 노조 갑질로 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파란 조끼를 입고 공사장 앞을 서성이는 남성. 현장 근로자들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어디 갔어요? 중분이세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공사장에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건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검문을 벌이는 겁니다. 또 다른 공사장 앞에서는 집회를 연 뒤 소음을 내기도 하고 일부 공사장에서는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설립된 건설노조의 관계자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공사장 11곳을 협박해 2억 원을 챙겼습니다. 민노총이나 한국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확성기 소음으로 영세한 건설업체를 협박하고 자기네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공동공갈 혐의로 노조원 11명을 입건하고 어제 노조위원장과 지부장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한 것이라며 많은 노조가 우리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름만 건설노조로 등록했을 뿐 실제 조합원 권익을 위해 활동한 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공사 현장에 이렇게 중복해서 집회 신고를 한 노조가 있어서 확인을 하던 중에 공사업체로부터 이제 갈치 피해를 입었다 이런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본 건설업체들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밥 달라는 나이 어린 4살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이는 영양실조가 의심될 만큼 말라 있었는데 시력도 거의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여성이 여자아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부쩍 말라있는 아이는 힘없이 축 처져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 여성을 체포합니다. 병원 의료진이 아이 몸에 상처가 있는 걸 보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 26살 엄마 A씨는 4살 친딸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폭행 후 아이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A씨가 저녁 7시 반쯤 병원에 데려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아이는 시력이 장애 수준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체중도 또래 절반 정도인 10kg에 그쳤고 영양실조가 의심될 만큼 왜소한 체구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말 안 들었었다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요. 당초 경북 지역에 살던 이들 모녀는 친아빠와 떨어져 부산의 지인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소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과거 친아빠가 학대한다는 신고가 한 건 접수된 적은 있지만 부산에 온 이후 학대 의심 신고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발생한 건 없어서 어머니가 이번에 했던 이제 반복된 사건은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경찰은 숨진 아이가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엄마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전남 목포의 시내버스 대부분이 나흘째 운행을 멈췄습니다. 20억 원 넘는 연료비를 체납했기 때문인데요. 가스 충전소와 버스 회사를 소유한 배우자 간 외상 거래가 문제였습니다. 그 사연을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리지만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어. 지금 많이 기다렸어요. 볼일 아니면 앵간하면 안 나가려고 하는데. 도착한 건 임시 번호판을 단 전세버스. 기사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지만 허탕을 치기 일쑤입니다. 안 가죠? 혹시 2번이 몇 시에 오나요? 목포 지역 시내버스 업체가 지난 12일부터 운행을 중단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버스 연료를 공급하던 가스업체가 지난 7월부터 연체된 23억 원을 내라며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버스 157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23개 노선 중 20개 노선이 막혔습니다. CNG 시내버스 연료를 공급하는 충전소인데요. 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충전소는 목포 지역의 독점으로 버스 연료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버스 회사와 법인만 다를 뿐 한 몸과 같습니다. 버스 회사 대표의 배우자가 충전소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버스 회사는 충전소에서 외상으로 연료를 충전해 왔습니다. 결국 가족끼리 외상 거래가 시내버스를 멈춰 세운 겁니다.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버스 회사에 시민들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황당하죠. 또 무슨 도시가스 비용 안 내서 또 뭐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는 많이 다니기가 힘들죠. 목포시가 이달 말까지 버스를 정상 운행하도록 하고 경영 개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버스업체는 연료비가 많이 오른 만큼 비용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그 차액을 보전해주라는 얘기죠. 제가 얼른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억 정도만 보전해주면은 올해에만 목포시가 이 버스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118억 원에 달합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발열자가 급증하며 환자가 몰리고 있는 중국은 근무 중인 의대생이 돌연사하기도 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화이자와 같은 외국산 백신을 맞기 위해 원정을 떠나는 중국인도 많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어둑해진 시각 가운을 벗고 두둑한 옷을 챙겨 입은 의대생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수찬성만이 아니라 충칭 의대생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역 완화 이후 발열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스촨성 청두의 한 병원에선 근무 중이던 의대생이 쓰러져 숨져 누리꾼들은 과로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저녁에만 중국 5개 성 6개 의대 학생들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동시다발 시위를 벌였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인턴들은 마스크 등 기본적 의료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우리 돈 18만 원을 월급으로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시와 검열이 이어지는 중국에서 지난 백지 시위 이후 이례적인 집단 반발이 또 나온 겁니다. 의료 대란을 우려한 당국은 병원을 늘리고 절차도 간소화했지만 同时呢，在增加发热门诊或者发热诊室数量的同时呢，我们也进一步的简化发热门诊的就诊的流程。 노인 사망이 급증해 베이징에선 안치실이 부족하고 시신 화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mRNA 백신 접종을 위해 마카오를 찾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고 중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마카오는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인 푸비타이 백신에 대해 지난해 특별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의 의약품 앱을 통해 코로나 확진자에게 우리 돈 55만 원에 한 박스씩 판매하기 시작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30분 만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벨기에 수사당국이 유럽의회 전현직 의원들 집에서 20억 원이 넘는 돈다발을 찾아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된 의혹 때문인데요. 전례를 찾기 힘든 로비 스캔들에 유럽연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스 유명 앵커 출신으로 2014년부터 유럽의회 부의장직을 맡아온 에바 카일리 의원.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벨기에 경찰에 체포된 데 이어 현지 시각 어제 부의장직마저 해임됐습니다. 수사당국이 에일리 의원을 포함해 수사 대상에 오른 6명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찾아낸 돈다발을 공개했습니다.
여행 가방, 서류 봉투 등에 담겨져 있던 것으로 최소 150만 유로, 우리 돈 20억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절반인 75만 유로는 카일리 의원의 자택 등에서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피에르 안토니오 판체리 전 유럽의회 의원의 집에서도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자금 출처로 이번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인권 침해와 성소수자 탄압으로 비난을 받던 카타르 측에 유럽의회 로비를 통해 유리한 여론을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카일리 부의장은 실제로 카타르 월드컵 직전 유럽의회에서 열린 관련 인권 토론회에서 카타르를 노동권의 선두주자라고 옹호했습니다. But trying to influence our decision making with bribery, if that would be confirmed that it is the case, that it is related to certain countries, I would not see how it would not have consequences in the relation. 유럽 언론들은 이 사건을 유럽의회 역대 최악의 부패 사건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카타르 정부를 비롯한 당사자들은 관련 혐의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 카타르 월드컵은 프랑스가 모로코를 꺾고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우승 트로피의 향방은 신의 영역에 있다는 아르헨티나 메시와 인간 중 최고라는 프랑스 음바페의 대결로 결정됩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4강에 진출한 모로코의 대결. 경기 전부터 두 나라 팬들의 응원 열기는 카타르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현지를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까지 열기에 합류했습니다. 전반 5분 프랑스의 테오 에르난데스가 선제골을 넣자 모로코 팬들 사이에선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마침내 후반 34분 음바페가 밀어넣은 공을 콜로 무아니가 골로 연결해 2대0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프랑스 축구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국기에 입을 맞추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이변을 거듭하며 준결승까지 오른 모로코의 팬들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I'm proud of Moroccan player. We are winner tonight. We didn't lose. 프랑스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2연속 월드컵 우승에 도전합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연속 우승한 건 이탈리아와 브라질뿐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메시와 프랑스 음바페 대결이 초관심사입니다. 두 선수 모두 5골로 공동 득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득점 여부에 따라 MVP까지 거머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였던 메시, 향후 10년간 세계 축구를 이끌 음바페, 두 슈퍼스타의 대결은 나흘 뒤 자정에 펼쳐집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휘노슬 입은 덕수궁의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앞으로 밤까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경북 북부에도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낮겠고요. 일요일에는 영하 13도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관령은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영하 2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외가 없을까요? 보수 진보 정권 무관하게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 8명이 연속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유를 쭉 보니 선거운동에 개입했거나 특활비 상납한 게 있었고요. 이번 박지원 전 원장처럼 대북 정보를 삭제했거나 유출한 경우였습니다. 이 공통점은 정보 영역을 넘어 정치 영역으로 갔다 벌어진 일이죠. 하면 안 된다는 건 여야 모두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부끄러운 기록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